1999년 독일 중부 작센아날트주 인적 드문 마을 인겐 근처의 미텔베르클 숲속에서 4명의 도굴꾼이 이 섬을 들고 어둠 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들 중 2명은 햄리 데스트와 마리 오레나. 평소 고대 유물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던 이들은 낡은 금속 탐지기를 들고 폐관 주변을 뒤지다 이상한 금속음에 멈춰섰다. 지면을 몇 번 더 파내자 그들은 곧 믿을 수 없는 반점을 마주한다. 건복이 선화된 천동판 하나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원형의 그 판을 손에 쥐자마자 묘한 모기감과 함께 기이한 문양들을 드러냈다. 금으로 장식된 달과 달, 태양의 첨산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이건 진짜다. 그들은 직단했다. 이것은 돈이 드는 물건이었다. 유물은 곧 독일 앙골의 시장에 등장했고 약 2년 동안 정체불명의 손들을 거치며 불법 유통되었다. 마치 스스로 주인을 찾으려는 듯 그림자처럼 떠돌던 그것은 결국 한 보고의 손에 들어간다. 그들은 마지막 거래를 위해 한 사람과 접촉을 시도한다. 스위스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멜로라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멜로란 자, 사실은 유물을 추적하던 독일 경찰이 위장시킨 함정이었다. 경찰은 이미 유물이 도굴되어 시장을 떠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오래전부터 작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거래 당일, 부군은 호텔 바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다낭을 건넸다. 다낭 안에는 문제의 청동 디스크가 있었다. 멜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도굴은 체포되었고 이후 역추적을 통해 최초 도굴자인 휜리와 마리오 역시 검거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그 신비로운 유물의 정체를 알게 된다. 2002년 독일 정부는 이 유물을 정식으로 환수한다. 그것의 이름은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줄여서 네브라 디스크. 청동으로 제작된 이 디스크는 지름 약 30cm, 무게는 2.37kg 정도. 연구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기원전 1600년경에 만들어진 유물로 밝혀졌다. 놀라운 건 이 단순해 보이는 청동판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이 당시로선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디스크에는 달, 태양, 그리고 수많은 별자리가 풍경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중 7개의 섬은 오늘날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나타낸다는 분석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반 양 옆의 황금 곡선은 직함선을 뜻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보면 정확히 82도의 반을 만든다. 이는 미텔베르클 지역에서 관측 가능한 동지와 하지 일몰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말하자면 이 디스크는 고대 유럽 문명이 하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물인 셈이었다. 그들은 회의 움직임에 따라 예년을 40주기로 나누었고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 계절을 정하고 시간을 측정했다. 더 이상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대 인류가 하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시간의 기록이자 천문학의 시작이었다. 이 이사는 청동판은 그렇게 세계사의 흐름을 뒤흔들었다. 유럽 선사 시대의 시기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묻는다.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런 계산을 했던 걸까? 그 지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혹시 우리가 놓친 또 다른 디스크는 없었던 걸까? 더 깊은 미스터리는 네브라 디스크가 발굴된 바로 그 장소, 작센아날트주의 맷단 마을 네브라였다. 그 지역은 고대부터 문명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개발도 더디 산골 마을로 알려져 있었다. 심지어 고대 당시에도 그곳은 내부와 거의 단절된 오지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그 오지에서 인류 최초의 천문 디스크가 출토되었다. 원자도 없는 시기,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 연을 40개의 주기로 정리하며 별자리까지 천도 위에 정밀하게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그런 기술이 과연 가능했을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고대 문명로 평가받는 이집트조차 태양과 달을 별이나 행성이 아닌 신으로 숭배했을 뿐 천체의 정밀한 궤도나 위치를 계산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바테 시기에 제작된 네브라 디스크는 달과 태양, 그리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포함한 별자리를 객관적인 천체로 이식하고 정밀하게 묘사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디스크 제작자가 얼마나 높은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네브라 디스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고대 천문 디스크는 그보다 무려 1000년 뒤에나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1000년소의 천문 유물조차도 네브라 디스크의 정밀성과 과학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유물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건 고고학기의 최대 사기극일지도 모른다. 연배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 그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은 독일 레게스부르크 대학의 피터 샤워 박사였다. 그는 디스크의 표면에 형성된 녹천과 부식을 임의적으로 염산과 토치를 사용해 단기간 내에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이 조작의 증거라고 말했다. 디스크는 가짜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곧 산산이 부서진다. 디스크를 직접 분석한 18명의 과학자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식의 결정 구조가 자연 산하에서만 나타나는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임의적인 조작은 불가능했다. 피터 샤워 박사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디스크를 직접 관찰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자백한다. 나는 믿기 힘든 발견이다. 단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결정적인 반전은 근소에 찾아온다. 네브라 디스크가 발굴된 미텔베르크 언덕 근처에서 동일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연배 측정이 정확했음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네브라 디스크는 학계에서 시대를 초월한 유물, 일명 모파츠, OPERTS로 공식 분류되기에 이른다. 더 나아가 디스크의 재를 역시 천식을 깨뜨린다. 독일 트라이부르크 대학의 테레미타 교수 연구에 따르면 디스크에 사용된 청동은 오스트리아 알프스에서 채취된 불이었고 금박은 영국 코널 지역에서 가져온 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 두 지역이 당시에 교교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고립된 산골 마을 네브라다. 어떻게 당시 가장 선진적인 문명을 자랑하는 영국과 금을 교환했는가? 국제 모역이 없던 시대에 금광의 주인이었던 코널의 부족과 네브라 지역 주민이 없던 식으로 연결되었는가? 이 디스크가 남긴 질문은 단순히 천문학이나 지술시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 전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유물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시작. 과연 진짜일까? 혹시 역사는 일부러 감춰져 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네브라 디스크는 단지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네브라 디스크 하단에 자리한 반월 형태의 금방 문양 또한 그 자체로 오파츠로서의 상징성을 반하게 드러낸다. 이는 이집트 신화에서 등장하는 선시 대눅, 태양을 실은 대와 유사한 형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 신화나 하늘을 항해한다고 믿었던 신성한 상징이다. 그런데 이 문양이 유럽 내륙 깊숙한 독일의 산속, 개발조차 되지 않았던 네브라 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유물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문양의 해석이 사실이라면 당시 네브라 지역의 천동기 문명은 단순한 지방 소규모 집단이 아닌 국제적인 교역망의 중심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닐은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구리, 영국 코널의 금, 그리고 이집트의 종교적 상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의 원만에 정밀하게 반영할 만큼의 조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고립된 오지 문명이라는 기존의 고고학적 인식은 이 작은 청동판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물에 담긴 지식의 시신이었다. 태양과 달의 주기, 별자리의 정렬, 봄지와 하지의 일몰 위치, 그리고 정확한 예견의 주기를 계산한 정밀사.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도형이 아닌 관측과 기록,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이런 고도의 지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이들에게 가르쳤으며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만약 이들이 당시 고대 이집트,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등과 같은 고대 문명들과 실제로 교류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 네브라 디스크는 단순히 이런 문명의 일산이 아닌 기원전 1600년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식 교류망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 지식을 다른 지역에 전파하려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자신들의 천문학 체계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혹은 주변 유럽에 퍼뜨리지 않았을까? 혹시 이 디스크는 일부 사람들만이 서랍된 기밀의 도구였던 것은 아닐까? 2013년 6월 네브라 디스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공식 선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직경 30cm 남짓의 작은 원만 하나다. 인류의 기원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역사의 전부를 알고 있는 걸까? 그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원전 1세기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의 주몽이 나라를 세우던 시기. 바틀 시대의 고대 그리스 앞바다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유물이 발견된다. 1900년 그리스 선장 디미트리오스 콘도스는 선원들과 함께 예기를 항해하던 중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폭풍을 키의 안티키테라 섬에 정박했고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다. 기다림에 지칠 선원들은 바이림을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선원 엘리아스 스타디아니스가 수심 45m 해저에서 고대 난파선과 함께 가라앉아 있던 수많은 유물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후에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 불리게 될 물건. 기계식 컴퓨터의 시초로 불리는 믿기 어려운 고대 장치였다. 그러니 묻게 된다. 우리가 배운 문명사,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지금껏 감춰져온 누군가의 기록일까? 확신을 얻기 위해 선장 디미트리오스 콘도스는 결국 직접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심 45m 아래 그는 부식된 나무 선체와 산산이 부서진 화물들을 목격한다. 그건 분명히 고대 그리스의 선박이었다. 육지로 돌아온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아테네 당국에 보고했다. 곧바로 고고학적 조사가 착수되었고 이후 2년에 걸친 난파선 탐사에서 놀랍도록 많은 고대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헤라클레스와 아폴론 등 신화를 형상화한 대리석 조각상들, 정교한 문양이 유리 세곤돈, 고대 도자기들. 그 배는 마치 한 시대의 문명을 통째로 실은 시간의 관처럼 보였다. 그리고 1902년 5월 17일 고고학자 발레리오스 스타이스는 파탄 속을 뒤지던 중 심하게 부식된 청동 풍리바퀴 조각 하나를 발견한다. 그 조각은 분명 무언가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고 표면엔 희미하지만 분명한 고대 그리스어 기문이 새겨져 있었다.
스타이스는 처음엔 이것이 이집트계의 유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구조는 전혀 달랐다. 이후 추가로 발견된 여러 개의 톱니바퀴 파탄들과 함께 그것은 하나의 정교한 기계였음이 드러난다. 이 고대 장치는 훗날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그 발견은 당시 학계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계 구조가 너무 복잡했고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것의 정체를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천고 깊숙한 곳에 보관된 채 무려 50년간 잊혀졌다. 시간이 흘러 1976년 프랑스의 전설적인 해안 탐험가 자크 쿠스토가 탐사팀을 꾸려 다시 안티키테라 섬으로 향한다. 그는 해저 탐사를 통해 당시 사용된 동전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은 기원전 1세기경의 것임을 증명한다. 이 발견의 근거도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또한 기원전 7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원전의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미 정교한 기계 설계와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후 메커니즘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고 이 일대의 고고학자 데릭 술라 프라이스는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그는 장치를 엑스레이 촬영했고 그 결과 디스크 내부에는 복잡하게 맞물린 수십 개의 청동 톱니바퀴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계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발견된 보통은 전체 장치의 약 3분의 1 시즌에 불과했으며 그 정밀도는 현대식 기계 설계에 가까울 만큼 복잡했다. 학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고차원적인 구조였고 도무지 무엇을 쓰였는지를 추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계는 포기하지 않았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수십 년간의 집요한 복원 작업과 연구는 마침내 그 장치의 진정한 모습을 밝혀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류가 기계의 문명을 시작할 시점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문명사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이제 인류는 다시 묻게 된다. 21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 지식은 정말 스스로의 것만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과의 연결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단순한 고대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천문 컴퓨터, 30cm 크기의 나무 상자 안에 정교하게 숨겨진 천문시계였다. 내부에는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30개 이상 맞물려 있었고 3개의 원형 다이얼이 정밀한 계산을 기반으로 태양과 달, 별자리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특히 앞면의 다이얼은 정확히 365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등 위에 새겨진 지침은 당시 하늘의 변화를 완벽히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이 장치는 일식과 월식의 주기, 그리고 달의 기형 변화까지도 계산할 수 있었다. 게다가 1년 개념까지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기원전 70년 무렵의 고대 그리스에서 4년에 한 번 하루를 더하는 달력 조정 시스템, 이 기기에 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아직 1년의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이를 위해 내부 기어 시스템을 조절해 정확히 4년마다 하루를 늦춰서 다이얼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탑재하고 있었다. 현대 학자들은 이 기계를 재현하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고
직접 복제통을 만들어 기어 설계를 따라 조립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인간조차 이 고대 장치의 완전한 재현에는 실패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천학, 수학, 천문학, 시간 개념이 결합된 지식의 결정체다. 2021년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의 비밀은 또 성번 풀려나간다. 영국 런던대학교 UCL의 연구진은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논문 엔터키서러 메커니즘 이익즈먼을 발표한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메커니즘은 단지 태양과 달의 움직임만 계산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총 5개의 행성의 움직임까지 정밀하게 계산하는 기능이 담겨 있었다. 즉, 손잡이를 돌리면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과 태양이 정해질 시간에 따라 회전하며 실제 하늘에서의 대치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스 천학자 파르메니데스가 제시했던 수학 이론을 기반으로 그들은 행성의 지리까지 정밀하게 예측해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예측 가능한 우주 모델을 갖추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소대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대체 왜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 경이로운 기계는 사라졌고, 왜 인류는 수천 년을 돌아 다시 같은 곳에 이르러야만 했던 것일까? 혹시 이 기계는 단지 하나의 유물이 아니다. 숨겨진 문명의 흔적은 아니었을까? 그들이 남긴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진실의 문턱에 발을 디뎠을 뿐이다. 도대체 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과 유사한 다른 유물들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걸까? 기술은 기하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일부 미스터리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물은 2년 OPERTS, 즉 Out of Place Artifacts,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 불린다. 당시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었을 법한 물건, 혹은 존재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 이질적인 유물들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일부 오파츠는 오해가 풀리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도 그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진짜 오파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유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 충격적인 사례다. 첫 번째, 런던 해머. 1934년 6월, 미국 텍사스주의 소도시 런던 인근 한 가족이 외진 등산길을 걷다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 속에 박혀있는 망치 하나를 발견한다. 망치의 머리는 철제, 손잡이는 나무. 당연히 현대의 물건이라 생각되었지만 진짜 기이함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1983년 고물 시집가 칼보가 이 망치를 입수한 뒤 정밀 감정을 위해 콜롬비아 야금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다. 그리고 과학계는 충격에 휩싸인다. 검사 결과 망치가 박혀있던 바위는 석회질이 굳어 형성된 지층이었고 그 연대는 무려 4억 년 전으로 판정된 것이다. 4억 년 전이라면 공룡조차 태어나기 전 원시 어류들이 막 출현하던 고생대 초기의 시기다. 그런데 그 지층 속에
97%의 순시철로 제작된 망치가 박혀 있었다. 망치의 머리는 좌우 대칭이 완벽했고 손잡이로 이어지는 나무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받아 넣은 듯한 정밀한 지조를 보였다. 과연 이것은 자연이 만든 모형일까? 아니면 문명의 흔적일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대표 가설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가설, 온천 유막설. 철 성분이 풍부한 온천이 지구에 충돌했고 그 파편이 우연히 나무와 함께 융합되어 마치 망치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 철제 구조가 너무 정교하며 인위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가설, 지침 치마 유막설. 현대에 만들어진 망치가 집안의 틈새로 떨어져 수천 년에 걸쳐 지침과 융합되어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4억 년 전의 암석과 융합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망치 하나가 수백만 년을 뚫고 들어가 바위 속에 박히는 과정이 진짜 단순한 모형이기만 할까? 이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오늘도 학자들과 오컬트 연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이 남긴 기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진실의 문턱에 발을 디뎠을 뿐이다. 도대체 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과 유사한 다른 유물들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걸까? 기술은 기하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일부 미스터리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물은 일명 OOPERTS, 즉 Out of Place Artifact,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 불린다. 당시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었을 법한 물건, 혹은 존재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 이질적인 유물들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일부 오파층은 오해가 풀리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도 그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진짜 오파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유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지리하고 충격적인 사례다. 첫 번째, 런던 해머. 1934년 6월, 미국 텍사스주의 소도시 런던 인근 한 가족이 미진 등산길을 걷다가 커다란 바위덩어리 속에 박혀있는 망치 하나를 발견한다. 망치의 머리는 철제, 손잡이는 나무. 당연히 현대의 물건이라 생각되었지만 진짜 기이함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1983년 고무 시집가 탈보가 이 망치를 입수한 뒤 정밀 감정을 위해 콜롬비아 야금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다. 그리고 과학계는 충격에 휩싸인다. 검사 결과 망치가 박혀있던 바위는 석회질이 굳어 형성된 지침이었고 그 연대는 무려 4억 년 전으로 판정된 것이다. 4억 년 전이라면 공룡조차 태어나기 전 원시 어류들이 막 출현하던 고승대 초기의 시기다. 그런데 둘 지층 속에 97%의 순수철로 제작된 망치가 박혀 있었다. 망치의 머리는 좌우 대칭이 완벽했고 손잡이로 이어지는 나무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받아 넣은 듯한 정밀한 구조를 보였다. 과연 이것은 자연이 만든 모형일까? 아니면 문명의 흔적일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대표 가설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가설, 온천 유막설. 철 성분이 풍부한 온천이 지구에 충돌했고
두 파편이 우연히 나무와 함께 융합되어 마치 망치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지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 철제 구조가 너무 정교하며 인위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가설, 직침 치마 융합설. 현대에 만들어진 망치가 집안의 틈새로 떨어져 시천년에 걸쳐 지침과 융합되어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4억 년 전의 암석과 융합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망치 하나가 수백만 년을 뚫고 들어가 바위 속에 박히는 과정이 진짜 단순한 우연이기만 할까? 이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오늘도 학자들과 오컬트 연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지금껏 배워온 역사라는 이름의 교과서다. 혹시 가장 오래된 판사는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그 망치가 진짜 4억 년 전의 유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혹은 설명할 수는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려보자. 독일 라일라틀 국립공원 깊숙한 숲속. 아이젤러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묘한 슬기둥 하나가 그곳에 홀로 서 있다.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인다. 높이 약 1.5m, 한숲까지 포함하면 총 길이 약 3m. 철로 만들어진 이 기둥은 문양도, 문구도, 장식도 없는 단순한 원기둥일 뿐이다. 하지만 이 조형물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 존재 자체가 시대를 벗어난 미스터리, 즉 또 하나의 고파츠로 분류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기둥의 존재가 문안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625년. 그러나 실질적인 제작 시점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400년 이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 정도 크기의 철기둥을 만들기조차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중세 유럽의 숲속. 사람이 살지 않던 외딴 밀림 깊숙한 곳에 어떠한 지시도 없이 설치된 이 기둥. 지형상 이정표 역할로 쓰였다는 설도 있으나 기둥 주변에는 도로나 마을 혹은 경계선이라 할 만한 그 어떤 흔적도 없다. 당시의 이정표는 대부분 나무나 돌로 제작되었으며 누구라도 그 용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아이젤러만 기둥에는 어떠한 설명도 장치도 없다. 그저 목록지 쇠기둥 하나가 서 있을 뿐. 더 기이한 점은 재질과 상태다. 당시처럼 재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철을 이 정도 크기로 재련하고 제조했는가? 학자들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기둥을 만들기 위해선 숲속에 구멍을 깊게 파고 그곳에 불순물 없는 흙물을 두어가며 형태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공정은 단순한 마을 장인 한 명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원반, 재련, 냉다, 고정까지 모두 계획적이고 숙련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산화되지 않은 투명 상태다. 보통 쇠는 몇십 년만 지나도 녹이 슬기 마련인데 이 기둥은 수백 년간 바람과 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녹이 슬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은가? 기록도 없다. 용도도 없다. 흔적도 없다. 그럼에도 존재한다.
아이즐러만 슬기둥은 지금도 그 자리에 존엄히 서 있다.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른 채. 그 미스터리는 마치 인류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어느 과거의 지시처럼 남겨져 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혹시 이 세상엔 인류의 역사보다 오래된 모험가나 먼저 다녀만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란 있는 시간조차 실은 그 흔적의 껍질에 불과한 건 아닐까? 과연 아이즐러만 슬기둥의 진짜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슬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 이 미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유물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또 하나의 못 파츠. 이번엔 중동의 사막에서 발굴된 유리 한 알이 하나나 전 세계의 상식을 뒤흔든다. 세 번째, 바그다드 배터리, 데그데드 배터리.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인들의 고대 유적 발굴 현장. 평범한 토기 한 알이 하나나 발견된다. 높이 15cm 남짓, 겉보기엔 아무런 특징도 없는 이 토기. 하지만 내부 구조를 조사한 순간 학계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토기 속에는 부리로 된 원본, 그 중심엔 쇠로 된 본, 그리고 그 사이엔 부식 흔적이 남은 공간이 있었다.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은가? 바로 현대 전지의 기본 구조. 양극과 음극, 그리고 전해질이 들어갈 공간까지 완벽히 갖춘 배치였다. 당시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디렉터였던 기렐름 코님 박사는 이 구조가 고대 배터리, 즉 전류 발생 장치일 수 있다고 발표하며 이를 바그다드 배터리라 명명했다. 그리고 곧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현대 기술로 복제된 동일 구조의 모형은 약 0.5V의 전기를 실제로 발생시켰다. 즉, 전기가 흐른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구조물에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고고학계와 물리학계를 거센 충격의 직사였다. 최초의 전지가 등장한 것은 고작 200년 전. 그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선 시점에 이미 전기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명사를 뒤흔드는 발견이었다. 그렇다면 그 배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을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약한 전류를 이용한 통증 완화 치료, 전기 자력으로 경련이나 관절통을 완화했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가설은 전기를 이용해 금속 표면에 금방을 입히는 도금 기술, 조각상이나 선물의 정교한 장식을 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명확한 용도도, 기록도,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의 인류는 어떻게 전류의 흐름을 이해했을까? 그리고 왜 그 기술은 사라지고 다시 발명되었을까? 이처럼 못 파츠 유물들은 문제는 그 표면이었다. 고수한 기호와 그림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던 것. 제임스 목사는 이 사실을 곧바로 학교와 고고학계에 알렸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이 석판은 기원전 300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동시대의 유산이며 브리튼 제도에서 발견된 이적 중 가장 오래된 암각화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 석판에 새겨진 대겨 기의 지호들에는 어떠한 일관성도 온장 구조도 반복되는 패턴도 없었다. 별자리인다? 종교의식인다? 초기 언어의 형태인다? 심지어 외계와의 교심 도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누군가는 이 암석을 신성한 재단으로, 다른 누군가는 죽음과 삶을 오가는 문, 혹은 모지의 지도를 암호화한 섬스러운 기록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관심은 잊혀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1937년 스코틀랜드 골동품 협회 회원이자 고고학자였던 로드맨 박사다. 우연한 기회에 이 석판의 존재를 다시 접하게 된다. 그는 당시 인근에서 천동기 시대의 유적을 발굴 중이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사시대의 모지지도 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즉시 해변 석판이 있는 농장로 달려간다. 그리고 거기서 코코노스톤, 탄노스톤이라 불리는 이 암각화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보존 상태였다. 수천 년간 바람과 비, 햇빛과 이끼에 노출된 석판은 이미 많은 부분이 마모되어 당시의 기술로는 정확한 복원이 어려웠다. 그래서 맨 박사는 지금 기준으로는 믿기 힘든 선택을 한다. 석판 위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한 뒤 모든 암각과 선을 따라 도색해 그 형태를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만든 것이다. 오늘날이었다면 문화재 훼손으로 비판받았을 일이지만 1930년대에는 보존 개념이 미미했기에 그의 작업은 오히려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생 라인이 그려진 코코노 스톤의 사진이 각국 언론과 학술지에 실리면서 이 석판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학자들은 이것이 선진미적, 세이크리드 신배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스톤헨지처럼 고대인들이 분명한 의도와 설계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스톤헨지와 코코노 스톤은 제작 시기 또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두 유적이 동일한 신안질이나 문명적 네트워크 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해, 누가, 왜 이런 거대한 암각화를 만들었는가? 5000년 전에 그들은 어떤 존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일까? 든 의미는 단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감춰진 것은 아닐까? 코코노 스톤은 지금도 스코틀랜드 클라이드뱅크의 땅 아래 잊힌 신호처럼 묻혀 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다시 읽을 수만 있다면 그건 단지 고대의 흔적이 아니다. 우리 문명이 놓친 어떤 진실의 조각일지도 모른다. 스톤헨지의 구조가 해와 달의 움직임, 핀섬의 궤도와 정밀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전 세계는 고대인의 천문학적 지식의 경의를 토했다. 그들은 단순히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아니다. 오지의 질서와 교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코틀랜드의 코코노 스톤, 탄노 스톤 역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많은 나선 문양과 동그라미,
산처럼 솟은 형산 위에 중첩된 패턴들. 그것은 마치 은하수와 선문 혹은 별자리의 분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석판이 선사시대의 하늘 지도일 가능성에 모기를 실었다. 그러나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양이나 달, 별자리로 명확히 치정되는 상징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우리가 하늘의 질서라고 믿는 틀조차 당시 사람들에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였다는 의미다. 비록 오즈 지도설에는 미문이 따랐지만 코코노스톤은 다층적 의미를 가질 상징 미적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시간이 지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쓰였고 그 흔적이 적절히 더 짙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놀라운 유산도 한때 인간의 무지와 욕심 앞에 모방비로 노출되었다. 1960년대 초 코코노스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관광객들과 학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누구도 보호하지 않은 들석판 위를 무단으로 받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돌을 시기는 일까지 걸어졌다. 결국 1964년 고고학자들은 회의 끝에 이 유산을 다시 흙속에 묻기로 결정한다. 당시 기술로는 보존도 정밀한 연구도 어려웠기에 더 망가지기 전에 소대의 기술에 맡기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50년 뒤 2014년 한 연구팀이 다시 제안했다. 코코노스톤을 다시 발굴하자. 이번엔 보존과 디지털 기술을 함께 병행해서 연구해보자.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다시 꺼내면 훼손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금이 아니면 지실에 접근할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기대 사이. 결국 심중한 논의 끝에 코코노스톤은 세상 밖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하지만 이미 예정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연구진은 공개 연구 시간을 단 36시간으로 제한한 뒤 그 안에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다. 먼저 예전 조사 당시 덧칠되었던 흰색 페인트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스코틀랜드 소관대의 도움으로 2000리터의 물로 석판을 세척한 결과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암각화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발자국 모양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그 발은 발가락이 4개뿐이었다. 사람의 발과는 어딘가 다르다. 이상하고도 이질적인 현상. 이 네 발가락 그림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했지만 그와 연관된 다른 암각과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이 또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현재 코코노스톤은 레이저 스캐닝과 고해상도 사진 측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세기 관광객들이 남긴 수많은 발자국, 낙서, 훼손 흔적들은 지금의 연구조차 가로막고 있다. 땅 위에 펼쳐진 거대한 그림. 5000년 전 사람들이 하늘에 남긴 신화. 코코노스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 이것은 반지 돌 위의 낙서일까? 아니면 하늘을 향한 어떤 절박한 메시지였던 걸까? 기묘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